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깊은 밤,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따뜻하고 느린 목소리의 이야기꾼이 됩니다. 요청하신 제목, 가난한 선비가 죽은 구미호를 묻어주자 구미호가 나타나 천하의 지혜를 주었다. 선비는 장원급제하여 부귀흥화를 누리지만 구미호는 그 보답으로 새 아내의 심장을 요구한다. 반전, 은혜를 베푼 구미호는 선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지혜의 선물은 피의 계약이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5부작 얼개를 짜겠습니다. 만단어 분량의 5부작 이야기 얼개. 여우의 지혜, 아내의 심장. 주요 인물. 이선준. 주인공. 가난하지만 마음이 선하고 효심 깊은 선비. 우연히 죽은 구미호를 묻어준다. 구미호. 여우 영혼. 9개 꼬리의 흰 여우. 처음에는 은혜를 갚는 듯 보였으나 사실은 선준의 지혜를 담보로 무서운 계약을 맺은 존재. 서부인. 이선준의 아내. 명망 있는 가문의 딸로 온화하고 현명하며 남편을 깊이 신뢰한다. 구미호가 노리는 순수한 심장의 주인. 노승. 조원자. 산 중턱 암자에 기거하는 늙은 승려. 사물의 이치와 기이한 존재들의 속성을 꿰뚫어 본다. 제1부. 운명적인 만남과 지혜의 선물. 약 2000단어. 시작. 민담 도입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로 시작. 계룡산 자락의 조용한 마을. 가난하지만 늙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이선준 선비를 소개한다. 배경 및 고민. 선주는 밤낮으로 글을 읽지만 과거 시험이 코앞인데도 머리가 트이지 않아 절망한다. 어머니의 약값조차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 그의 어깨를 짓누른다. 사건의 발단, 구미호의 발견.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어머니의 약초를 캐러 뒷산에 올랐던 선조는 벼락 맞은 고목 아래에서 죽어있는 거대한 흰 여우, 구미호를 발견한다. 9개의 꼬리가 선명하다. 선준의 선행. 선주는 불길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바람 속에 처참하게 죽어있는 여우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는 정성껏 구덩이를 파고 여우의 사체를 묻어주며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거라 라고 명복을 빌어준다. 꿈속의 현신과 계약. 그날 밤 선준의 꿈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소복의 여인이 나타난다. 그녀는 자신이 그 여우라 밝히며 자신의 몸을 거두어준 것에 대한 보답을 제안한다. 선비님의 간절한 소원은 지혜이시지요. 제 천년의 지혜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훗날 선비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가장 귀한 것을 얻었을 때 저의 완전한 해탈을 위한 답례품 하나만 주십시오. 선주는 꿈결에 그리고 절박함에 동의한다. 변화. 다음 날 아침 선주는 머릿속이 수정처럼 맑아진 것을 느낀다. 한 번 본 책은 잊히지 않고 경전의 깊은 뜻이 저절로 깨우쳐진다. 그의 비범한 변화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한다. 제2부. 장원급제와 새로운 인연. 약 2000단어. 성공. 과거 급제. 선주는 한양으로 가 과거 시험을 본다. 그의 답안은 막힘이 없었고 그 깊이에 시험관들과 임금까지 감탄한다. 그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장원급제한다. 부귀영화. 선주는 높은 벼슬을 받고 큰 저택을 하사받는다. 늙은 어머니를 호강시키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시작한다. 가난했던 산골 선비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져나간다. 결혼, 새로운 인연. 그의 명성과 인품에 감복한 좌의정이 자기 딸 서부인과의 혼담을 제안한다. 서부인은 현숙하고 마음이 따뜻한 여인으로 두 사람은 금술 좋은 부부가 된다. 선주는 비로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불안의 징조. 성공적인 삶 속에서도 선주는 가끔씩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낀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자신의 지혜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날카롭고 차갑게 느껴진다. 조언자의 등장. 임무를 위해 지방을 순시하던 선준이 우연히 산 중턱의 낡은 암자를 방문한다. 그곳의 노승이 선준을 유심히 보더니 차를 내주며 한마디 한다. 대감의 기운은 맑으나 빌려온 빛이 너무 강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빌린 것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하며 그 이자는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선주는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만 바쁜 공무로 곧 잊는다. 아내의 관찰. 서부인은 남편이 가끔 서재에서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하거나 달빛다리에서 눈이 기묘한 호박색으로 빛나는 것을 목격하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 제3부 돌아온 은인과 피해 요구. 약 2000단호. 구미호의 재등장. 선준이 여우를 묻어준 지 정확히 3년째 되던 날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날, 구미호가 선준의 서재에 나타난다. 그녀는 꿈속보다 더 선명하고 아름다웠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계약의 상기. 구미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선비님, 이제 장원이 되셨고 부귀를 누리시며 현명한 아내까지 얻으셨군요. 제 지혜가 숨어 있었나 봅니다. 선주는 감사를 표하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는다. 공포의 요구, 갈등 심화. 구미호의 미소가 사라진다. 이제 약속한 답례품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년의 원한으로 이 지혜를 얻었고 이 원한을 풀고 완전한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순수하고 따뜻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목표의 특정. 선준이 경악하며 그것이 무엇이냐 묻자 구미호는 안채를 가리킨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얻은 것, 바로 당신의 새 아내, 서부인의 심장입니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밤 당신 손으로 직접 가져오십시오. 선준의 절망과 깨달음. 선준은 이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 구미호의 지혜가 지금 이 순간 구미호를 이길 방법은 없다고, 계약은 절대적이라고 속삭인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얻는 순간 이미 아내의 심장이 담보 잡혔음을 깨닫는다. 아내의 변화, 징조. 그날 이후 서부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쇠약해지기 시작한다. 밤마다 가슴을 움켜쥐며 흰 여우에게 쫓기는 악몽을 꾼다. 의원도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한다. 제4부 선비의 선택과 마지막 대면. 약 2000단어. 조력자 재방문. 선주는 절박한 심정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노승이 있던 암자로 달려간다. 그는 노승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한다. 노승의 조언, 해결의 실마리. 노승은 한숨을 쉬며 말한다. 계약은 이미 성립되었소. 빌린 지혜로는 그 요물을 이길 수 없소. 당신이 가진 단 하나의 무기는 그 지혜를 얻기 전 당신이 본래 가졌던 순수한 마음과 희생뿐이요. 노승은 선준에게 은으로 만든 작은 단도와 부적 한 장을 준다. 부적은 부인을 잠시 지켜줄 것이요. 단도는 당신의 선택을 위해 쓰시오. 결전의 밤, 클라이맥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 서부인은 부적의 힘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구미호가 방 안에 나타나 선준에게 단도를 건네며 아내의 심장을 꺼낼 것을 재촉한다. 갈등의 최고조, 구미호가 속삭인다. 망설이지 마시오. 아내의 심장을 주면 당신은 이 지혜를 영원히 소유하고 더 큰 부귀를 누릴 것이오. 거부한다면 당신은 지혜를 잃고 바보 선비로 돌아갈 뿐 아니라 내 손에 둘 다 죽을 것이오. 선준의 선택, 반전. 선준은 은장도를 든다. 그러나 아내 대신 자신의 가슴을 겨눈다. 나는 내 아내를 해칠 수 없소. 당신이 원하는 것이 순수한 심장이라면 3년 전 당신을 묻어주었던 내 마음도 순수했소. 내 심장을 가져가시오. 대결과 해결. 선준이 단도로 자신의 가슴을 긋자 피가 흘러나온다. 그 피가 구미호의 발치에 닿자 구미호는 비명을 지른다. 지혜를 빌린 대가가 아닌 순수한 연민으로 베푼 은혜를 받은 자의 피가 계약을 깨뜨린 것이다. 지혜의 소멸. 선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천년의 지혜가 안개처럼 빠져나간다. 구미호는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선준을 노려보다가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진다. 제5부 원래의 자리, 진정한 행복. 약 2000단어. 결과
선주는 상처를 입었지만 목숨은 건진다. 그러나 비범했던 지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다시 평범한 선비가 되었다. 관직 반납. 선주는 더 이상 장원급 제자의 총명함으로 국사를 돌볼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는 임금에게 솔직하게 요물 이야기는 빼고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벼슬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상소하고 모든 관직과 재산을 반납한다. 아내의 믿음. 서 부인은 건견을 회복한다. 남편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녀는 남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저는 대감의 벼슬이 아니라 대감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시집 온 것입니다. 라고 위로한다. 귀향. 선주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를 데리고 고향 산골 마을로 돌아간다. 그가 살던 낡은 초가집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새로운 시작. 선주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작은 서당을 연다. 그는 더 이상 천재는 아니지만 자신이 원래 알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친다. 그의 서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다. 결말. 따뜻함과 잠. 몇 년이 흐른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이 내린다. 선주는 아내와 함께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화로를 쬐고 있다. 아내가 묻는다. 정말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선주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미소 짓는다. 빌려온 지혜로 얻은 부귀는 차가웠소. 하지만 지금 이 화로의 온기, 그리고 당신의 손은 참으로 따뜻하구려. 부부는 조용히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잠이 들 준비를 한다. 이야기 끝.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이선준이라는 가난한 선비가 있었어요. 계룡산 깊은 자락에 포감긴 갈마을은 한양에서 너무도 멀어 벼슬아치들의 발길커녕 장돌뱅이의 그림자조차 드문 그런 고요하고도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선준의 집은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선준의 정갈한 성품을 닮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늙은 어머니가 기거하는 아랫목은 늘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지요. 선주는 마음이 곱고 효심이 지극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은 과거에 급제하여 늙으신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고운 비단옷 한 벌 해드리는 것이었지요. 밤낮으로 책을 읽고 또 읽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글은 머릿속에 맴돌기만 할 뿐 가슴으로 내려와 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책장 하나를 넘기는데 꼬박 하루가 걸릴 때도 있었고 애써 외운 글귀도 다음 날이면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을 칭찬했지만 등 뒤에서는 저렇게 공부해서야 어느 세월에 빛을 보겠나 하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과거 시험 날짜는 석 달 앞으로 다가왔고 선준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더구나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늙은 어머니의 해묵은 기침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콜럭콜럭 밤마다 울리는 마른 기침 소리는 선준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당장 약이라도 한 첩 지어드리고 싶었지만 집에는 쌀독이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속도 모르고 나는 괜찮다 아가. 그저 네 글 읽는 소리가 내 약이다 하시며 희미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그의 절박함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그는 밥 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며 책상머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초조하면 초조할수록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전의 깊은 뜻은 굳게 닫힌 성문처럼 그의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하신가. 내게는 작은 지혜 한 줄기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선주는 낡은 책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세상을 삼킬 듯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창호지가 찢어질 듯 바람이 울부짖고 굵은 빗줄기가 지붕을 때렸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유난히 위태롭게 들려왔습니다. 쿨럭, 쿨럭. 숨이 넘어갈 듯 가슴을 쥐어뜯는 소리에 선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마를 짚으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이대로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순간 선준의 머릿속에 얼마 전 마을 늙은 약초꾼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뒷산 아주 깊은 곳, 벼락 맞은 고목 근처에서만 자란다는 천식초라는 것이 있다네. 그 뿌리가 늙은이의 해묵은 기침에는 신선초보다 낫다지. 그것은 전설처럼 들리는 이야기였지만 지금 선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낭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프로 엮은 도롱이를 걸치고 허리춤에 작은 호미를 찬 뒤 그는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산은 분노한 짐승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폭포처럼 쏟아졌고 길은 진흙탕으로 변해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선주는 이를 악물고 덤불을 헤치며 산을 올랐습니다. 나뭇가지가 그의 뺨을 후려치고 미끄러운 바위에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얼굴만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오직 그 일념 하나로 그는 칠흑 같은 산속을 헤맸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선준의 다리는 감각이 없었고 온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약초는커녕 벼락 맞은 고목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그의 심장을 차갑게 식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콰르릉, 쾅! 하늘이 쪼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거대한 번개가 바로 앞 수백 년은 묵었을 법한 거대한 느티나무를 내리친 것입니다. 나무는 비명을 지르며 두 동강이 났고 매캐한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선주는 혼비백산하여 땅에 엎드렸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쪼개진 나무동치 아래 검게 그을린 흙더미 속에서 새하얀 무언가가 기이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비단결 같은 흰 털이 비에 젖어 있었고 그 뒤로는 굵은 꼬리가 여러 갈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9개의 꼬리였습니다. 전설로만 듣던 구미호였습니다. 구미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 군데군데가 벼락에 맞아 검게 탔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빗물에 섞여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선주는 온몸에 털이 곤도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물이다. 마을을 홀리고 간을 빼먹는다는 그 요물이다.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벼락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있는 그 모습이 어쩐지 너무도 가여웠습니다. 1000년을 살았을 요물이라지만 그 마지막은 비바람 속에서 홀로 죽어가는 한 마리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호미를 굳게 잡았습니다. 네가 살아서 어떤 존재였는지는 모르겠다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법. 그는 구미호의 사체 옆에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질척이는 흙은 무거웠고 호미질은 더뎠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흙을 파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겨우 구미호의 거대한 몸을 뉘을 만한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선주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구미호의 몸을 안아들었습니다. 짐승의 몸은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구미호를 구덩이 속에 반듯하게 누이고 흩어진 9개의 꼬리를 가지런히 모아주었습니다. 험한 죽음을 맞았구나. 부디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 평안하거라. 그는 흙을 덮기 전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는 호미로 흙을 덮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다른 짐승들이 파헤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빗줄기는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천식초는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선주는 허탈한 마음과 알 수 없는 기묘한 기분에 휩싸인 채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닭이 울 무렵 집에 도착하니 다행히 어머니는 약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계셨습니다. 선주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를 뿌연 공간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은 달빛을 그대로 빚어놓은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따뜻하기보다 차가웠고 신비롭기보다 서늘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선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서 옅은 노린내와 함께 짙은 꽃향기가 동시에 풍겨왔습니다. 여인은 선준의 눈앞에 멈추어 서서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는 맑은 호박색이었으나 그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자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 깨지는 소리처럼 맑고도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의 몸을 거두어 주신 분이 그대이시군요. 선주는 꿈속에서도 이것이 꿈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여인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대가 오늘 밤 산에 묻어준 흰 여우입니다. 선주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구미호였습니다.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는 저의 천년 묵은 몸을 정성껏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대의 연민 덕분에 저는 벼락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 영혼이 남아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 존재입니다. 여인은 선준의 마음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대의 가장 간절한 소원, 지혜를 원하시지요? 선준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소리, 낡은 책, 사람들의 비웃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인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저의 천년 묵은 지혜를 그대에게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그대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본 글은 잊히지 않을 것이며 경전의 가장 깊은 뜻도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능히 장원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선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 같은 제안에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와 늙으신 어머님뿐입니다. 선준의 절박한 물음에 여인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미소는 어쩐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대의 그 선한 마음만 받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만 이 지혜를 받은 답례품으로 훗날 그대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었을 때 저의 완전한 해탈을 위한 작은 예물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그대에게도 저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라니. 지금 선준에게는 어머니의 목숨 외에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못하랴. 게다가 훗날에 막연한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선준은 망설임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부디 제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가 고개를 드는 순간 여인의 눈이 섬광처럼 빛났습니다. 좋습니다. 계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의 형상이 안개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가 선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얻었을 때 저는 다시 그대를 찾아갈 것입니다. 선준은 무어라 더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선준은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간땀의 폭풍우는 거짓말처럼 그치고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한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하여 선준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녕 꿈이었을까? 그는 무심코 늘 보던 책상 위에 낡은 대학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선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아득하고 어렵게만 하던 글자들이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며 그 깊은 뜻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경물치지라는 네 글자에 담긴 수천 년의 의미가 순식간에 꿰뚫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놀라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한 번 읽은 문장은 그대로 머릿속에 각인되었고 그가 몇 년을 고민해도 풀지 못했던 구절들이 저절로 풀리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황급히 다른 책들을 펼쳐보았습니다. 맹자, 시경, 주역, 모든 것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수정처럼 맑아졌고 세상의 모든 지식이 그의 소나귀에 잡힐 듯했습니다. 간밤에 그 기이한 만남과 약속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준의 머릿속에 들어온 지혜는 실로 경이로웠습니다.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단 사흘 만에 집안에 있던 모든 책을 독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병세가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구미호의 지혜가 있으니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적은 돈을 빌려 어머니를 위해 가장 좋은 약재를 사왔고 어머니는 그 약을 드시고 금세 기력을 차리셨습니다. 선준의 총명함은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의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갔습니다. 선준은 더 이상 굼뜬 시골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빌릴 수 있는 모든 책을 읽어드렸고 그 지식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가 되어 그의 안에서 체계가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선준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집 아들이 글 공부에 미치더니 드디어 도가 텄나 보네. 눈빛부터가 달라졌어. 예전에 그 어수룩한 눈이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선주는 묵묵히 한양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한양으로 떠나는 날, 선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굳은 다짐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복잡한 한양거리에 들어섰을 때도 그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구미호에게서 받은 차가운 지혜는 그의 머릿속을 냉철하게 유지시켜 주었고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오직 가야 할 길만을 또렷이 보게 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천하의 그 어떤 유생보다도 자신이 뛰어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수천 명의 유생이 구름처럼 몰려든 시험장에서도 이선주는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청하를 다스리는 왕도와 흉년의 백성을 구제할 치수책에 대한 시제가 발표되자 대부분의 유생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경전의 지식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요구하는 역대 가장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주는 붓을 들고 망설임 없이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노련한 재상이 직접 국사를 논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고대의 경전고사를 인용하면서도 현재 조선이 처한 문제점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나아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혁신적인 치수 방안과 세금 개혁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는 막힘이 없었고 그 논리는 얼음처럼 단단하고 명쾌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그는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하고 묵묵히 시험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답안지를 채점하던 시험관들은 이선준의 글을 읽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일개 유생의 답안이란 말인가? 이 논리, 이 해안, 마치 수십 년간 나라를 이끌어온 노대신의 경륜이 느껴진다. 시험관들 사이에서는 만장일치로 그의 답안이 장원으로 뽑혔습니다. 다른 답안지들은 그의 글 앞에서 빛바랜 낙엽처럼 초라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방이 나붙던 날, 장원 이선준이라는 이름은 한양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준은 어전으로 불려나갔습니다. 젊은 임금은 그의 답안지에 깊은 감명을 받은 터라 직접 그를 시험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대의 글은 훌륭하나 그것이 그저 책상머리에서 나온 공로는 아닌지 염려스럽다. 지금 당장 국경의 오랑캐를 막을 방책을 말해보라. 임금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선주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주변국의 정세와 지형 그리고 병사들의 심리까지 꿰뚫는 완벽한 방비책을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선준에게 정호품의 벼슬과 함께 한양에 큰 저택을 하사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가난한 시골 선비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조정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선준의 명성은 삽시간에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늘이 내린 천재, 계룡산이 낳은 길이나 라는 찬사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고향의 어머니를 편안한 가마에 태워 한양의 저택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크고 화려한 집과 비단 관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선주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드디어 효도를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잠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잠시뿐. 그의 머리는 이미 조정에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할 생각으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가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묵은 폐단들을 하나씩 개혁해 나갔고 그의 명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지식에 노 대신들조차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빠르게 승진하여 불과 이태 만에 정삼품 당상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와 명예가 그의 발 아래 쌓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시리고 공허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고 들어오는 서재에 홀로 앉아있으면 머릿속의 지혜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듯 날뛰며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3년 전 폭풍우 치던 밤에 만났던 구미호의 축축하고 차가운 털가죽 감촉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 지혜의 대가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습니다. 선준의 명성이 높아지자 한양의 권세가들 사이에서는 그를 사위로 맞으려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적극적인 이는 조정의 실세인 좌의정 서태환 대감이었습니다. 서 대감은 선준의 비범한 능력뿐만 아니라 가난한 형편에서도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그의 효심을 높이 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동딸을 선준에게 시집 보내어 그를 자신의 든든한 정치적 우군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선준은 서대감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략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가 혼담이 오가던 날 잠시 마주쳤던 서대감의 딸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용모는 아니었지만 그 자태가 난초처럼 단아하고 눈빛이 샘물처럼 맑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화영, 훗날 서부인이라 불릴 여인이었습니다. 선주는 그녀의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이 차가운 공허함을 덮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선주는 이제 천하의 지혜, 높은 벼슬, 막대한 재산에 이어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미호와 만났던 일은 까매득한 옛일처럼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이 모든 것이 그저 그날 밤의 선행에 대한 정당한 보답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서부인은 지혜롭고 자애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의 살림을 빈틈없이 꾸려나갔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된 선준의 어머니를 친어머니 이상으로 따뜻하게 모셨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며느리 덕에 말년에 호강한다며 입이 닳도록 칭찬했습니다. 선준 역시 그런 아내에게 깊은 고마움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는 조정의 복잡한 일들로 지쳐 돌아왔을 때 묵묵히 그의 관복을 받아들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는 아내의 존재가 그 어떤 지혜보다도 위안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닿을 때면 보름달 밤마다 그를 괴롭히던 지독한 한기도 잠시 물러가는 듯 했습니다. 선주는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선준이 이 세상에서 얻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서부인은 남편에게서 가끔씩 기이한 점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선주는 다정했지만 가끔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는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실수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완벽함은 경이롭기보다 어쩐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남편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서재 문틈으로 엿본 서부인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텅 빈 의자를 앞에 두고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요. 아직은. 그리고 달빛에 비친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이었지만 짐승의 것과도 같은 기묘한 호박색으로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부인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을 믿었기에 그저 과중한 나랄일에 심신이 지쳐 그러려니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주는 임금의 명을 받아 오래된 왕실의 기록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외곽의 한 산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업무를 마치고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암자에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암자 마당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묵묵히 쌀이비로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선준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노승은 그저 비지를 멈추고 선준의 얼굴을 한참이나 많이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당상관의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 눈빛에 선준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노승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의 기호는 참으로 맑고 드높습니다. 허나 그 빛은 대감의 것이 아니군요. 선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노승은 그를 암자 안으로 이끌어 거친 질그릇에 쓴 차려 한 잔 내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법입니다. 특히나 지혜처럼 귀한 것은 더욱 그렇지요. 빌려온 빚은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법, 그리고 그 이자는 대감이 가진 가장 따뜻하고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노승은 뜬구름 잡는 듯한 말만 남긴 채 다시 빚을 시작했습니다. 그 빚쟁이는 가장 차가운 존재일 테니 아마도 가장 따뜻한 것을 탐할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손에 쥐셨다면 단단히 지키셔야 할 겁니다. 보름달이 머지 않았습니다. 선주는 암자를 내려오는 내내 노승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가장 따뜻하고 귀한 것. 그의 머릿속에는 한양의 저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 서부인의 온화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승의 불길한 경고는 이선준의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그는 애써 그 말을 잊으려 했지만 아내 서부인의 따뜻한 미소를 볼 때마다 가장 귀하고 따뜻한 것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벼슬은 더욱 높아졌고 나란 일은 쉴 틈 없이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노승의 말은 점차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흘러 그가 뒷선에서 구미호를 묻어준 지 정확히 3년째가 되는 가을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크고 둥근 보름달이 한양의 하늘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달빛은 창백하리만치 희고 차가워서 저택의 마당에 깔린 옥돌 위로 설이라도 내린 듯 했습니다. 선주는 늦은 시간까지 서재에서 밀린 상소문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부인은 시어머니의 침소에 문안을 드리고 먼저 잠자리에 든 뒤였습니다. 서재 안은 고요했지만 선주는 어쩐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붓을 들지 못하고 자꾸만 창밖의 하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촛불이 일렁이는가 싶었더니 훅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모든 촛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리는가 싶었지만 이내 창백한 달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을 등지고 방 한가운데 한 여인이 소리 없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인, 흰 소복을 입은 구미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꿈속처럼 희미한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살과 피를 가진 존재처럼 너무도 선명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여전했지만 그 얼굴에는 인간의 온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옥처럼 매끄러운 피부는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맑은 호박색 눈동자는 얼음장 밑을 흐르는 물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방 안의 공기는 한겨울의 것으로 변했습니다. 선주는 숨이 멎는 듯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구미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천 개의 고드름이 부서지는 듯 맑고도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선준 대감. 선주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그가 받은 천하의 지혜가 이 상황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구미호는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꼬리만 올라갈 뿐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지혜가 아주 쓸모 있었나 봅니다. 가난한 산골 선비가 이제는 정삼품 대감이 되셨군요. 부귀 영화에 어여쁜 아내까지 얻으셨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선준의 공포를 더욱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선준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약조대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하셨소. 금은보화라도 원하시오. 내 집의 재물 절반이라도 내어주겠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해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보한 듯 했습니다. 구미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금은보화라니요? 그런 속된 것이 제 천년의 지혜와 바꿀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그녀는 선준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 움직임에 짙은 꽃향기와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풍겨왔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답례품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대의 도움으로 육신을 벗었으나 천년의 원한을 풀고 완전한 해탈, 즉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 예물이 무엇이오? 선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구미호는 창밖의 달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선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저의 천년 묵은 원한과 한기는 너무도 차갑고 깊습니다. 이 한기를 녹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따뜻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순수하고 따뜻한 심장? 선주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한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구미호는 그런 선준의 어리석음을 비웃듯 천천히 손가락을 들어 안채가 있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선비님이 제 지혜를 얻은 후에 그대의 삶에서 가장 귀하게 얻은 것, 그대의 차가운 지혜가 유일하게 탐내고 의지하는 온기, 바로 저 방에 잠들어 있는 당신의 새 아내, 서부인입니다. 선준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아, 안 돼!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구미호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바로 당신 아내의 심장입니다.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따뜻한 그 심장 말입니다. 그것만이 저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고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미친 소리! 나는 결코 내 아내를 해칠 수 없다! 선준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구미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선비님. 당신은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고 제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보다 더 귀한 것을 당신은 얻지 못했지요. 그녀의 논리는 그녀가 준 지혜처럼 빈틈이 없었습니다. 구미호는 선준의 턱 밑까지 다가와 그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밤입니다. 앞으로 한 달의 시간을 주지요. 그날 밤 당신의 손으로 직접 아내의 심장을 꺼내어 제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이 지혜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것이고 당신은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임금의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겠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달콤하고도 섬뜩하게 그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약속을 어기신다면 구미호의 눈이 순간 붉은 빛으로 번뜩였습니다. 제가 준 지혜는 그대의 머릿속에서 독이 되어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미치광이가 되어 길거리를 헤매게 될 것이고 당신의 늙은 어미와 그토록 아끼는 아내는 내 손에 갈갈이 찢겨 죽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 말을 마친 구미호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처럼 달빛 속으로 스르르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지독한 한기와 꺼져버린 촛농이 굳어가는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선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구미호는 처음부터 그의 선행에 보답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절박함을 이용해 그를 장원급제시키고 가장 현숙한 여인과 혼인하게 만든 뒤 바로 그 아내의 순수한 심장을 제물로 바치게 하려는 끔찍한 계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주는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가? 그는 자신을 천재로 만들어준 그 비범한 지혜를 필사적으로 가동시켰습니다. 계약의 허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을 채운 구미호의 지혜는 마치 그 자신을 조롱하듯 단 하나의 답만을 내놓았습니다. 계약은 절대적이다. 피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빌린 그 지혜로는 결코 구미호를 이길 수 없음을, 그 지혜 자체가 이미 구미호의 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선주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오고 서부인이 단아한 모습으로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서방님? 안색이 무척 창백하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것인지요? 아내의 걱정 어린 따뜻한 목소리가 어젯밤 구미호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와 겹쳐지며 선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차마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잠을 설쳤을 뿐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던 서부인이 원인 모를 병으로 앓아눕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만 하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흰 여우가 저를 쫓아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고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누가 제 심장을 꽉 움켜쥐는 것처럼 이라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선주는 경악했습니다. 구미호가 벌써 손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즉시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내의원에 어이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모두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부인의 맥은 지극히 평온하고 장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도무지 병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의 속수무책인 대답에 선주는 절망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서부인은 촛농처럼 말라갔습니다. 옥같이 곱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과 가슴의 통증으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선주는 그런 아내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원흉이라는 죄책감에 심장이 조각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선준의 머릿속에 잊고 있었던 노승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물렸습니다. 그 빚쟁이는 가장 차가운 존재일 테니 아마도 가장 따뜻한 것을 탐할 것입니다. 노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스님이다. 스님이라면 이 계약을 깰 방법을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 선준의 눈에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보름달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열일 남짓이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조정에 병가를 내고 아내에게는 급한 공무가 생겼다고 둘러댄 뒤 하인 한 명만 데리고 급히 말을 달려 노승이 귀거하던 경기도의 그 작은 암자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천길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듯 절박했습니다. 이선주는 말을 몰아 꼬박 이틀 밤낮을 달렸습니다. 말은 거품을 물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구미호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가 번갈아 떠오르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노승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만이 지친 그를 채찍질했습니다.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해질녘, 그는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채 겨우 그 작은 암자 앞에 다다랐습니다. 암자 마당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노승은 그가 처음 왔던 날과 똑같이 묵묵히 쌀이비로 마당에 흩어진 소잎을 쓸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준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그의 초췌한 몰골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노승은 그저 비지를 멈추고 지친 짐승처럼 숨을 몰아쉬는 선준을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눈빛 앞에서 선준이 다진 천하의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준은 말에서 굴러떨어지다시피 내려 노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스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정삼품 대감의 위험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에 만난 구미호의 이야기, 지혜를 얻는 대가로 맺었던 어리석은 계약, 그리고 아내의 심장을 요구하는 구미호의 끔찍한 협박까지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은 선준의 긴 고백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연민인지 체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노승은 소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감, 이미 계약은 성립되었소. 대감의 절박함과 그 요물의 천년 묵은 원한이 단단히 얽혀버렸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려. 노승의 말에 선준은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 아내가 꼼짝없이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선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이 빌려온 그 지혜는 요물의 것이요. 그 요물의 힘으로 요물을 이길 수는 없는 법. 그것은 마치 불을 끄기 위해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지요. 그 지혜는 지금도 대감에게 속삭이고 있을 것이요. 아내를 희생하고 너만이라도 살아남으라고 말입니다. 선주는 노승의 말이 정곡을 찔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머릿속은 이성적인 판단을 가장하여 아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차가운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 제발. 그가 애원하자 노승은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요. 그 요물이 대감에게 주지 못한 것, 그리고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것, 대감이 본래 가지고 있던 단 하나의 무기가 아직 남아있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주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승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승의 깊은 눈이 선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대감이 그 지혜를 얻기 전 그대의 마음속에 있던 순수한 마음이요. 폭풍우 속에서 벼락맞은 짐승을 불쌍히 여겨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시신을 거두어 주었던 바로 그 연민과 희생의 마음 말이요. 노승은 말없이 자신의 작은 초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붉은 경면주사로 알 수 없는 부적이 그려진 노란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평범한 단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달빛이 아닌 스스로의 순수함으로 빛나는 듯 맑은 은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진 단도였습니다. 노승은 선준의 손에 부적을 쥐어주었습니다. 다음 보름달이 뜨는 날 밤, 이 부적을 부인의 베개 속에 몰래 넣어두시오. 사악한 기운을 막아 부인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오. 부인은 그날 밤의 끔찍한 일을 알지 못한 채 그저 깊은 잠에 빠져들 것이오. 부적이 아내를 살릴 방법이 아님을 깨달은 선주는 실망했지만 이내 노승이 건네는 은장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이 단도는... 선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승은 선준의 손에 단도를 단단히 그 단도는 대감의 선택을 위한 것이요. 노승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심장을 요구하고 있어. 그 계약을 어찌 이행할지는 그 요물의 지혜로 가득 찬 지금의 대감이 아니라 3년 전 비바람 속에 그 본래의 이선준이 결정해야 할 것이요. 어서 가보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선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노승에게 깊이 절을 올린 그는 알듯 모를 듯한 스님의 말을 가슴에 품고 다시 말을 달려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암자를 내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갈 때보다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차가운 속삭임들은 조금 잦아든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저택에 돌아왔을 때 아내 서부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가끔 눈을 떠 남편을 알아볼 뿐 말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선주는 아내의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아내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고 있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계약의 무게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열흘은 마치 10년처럼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선주는 조정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온화했던 미소, 따뜻했던 손길, 자신을 바라보던 맑은 눈동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잃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렸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 구미호가 예고했던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의 달도 3년 전 그날처럼 기이할 정도로 창백하고 차가운 빛을 쏟아냈습니다. 저태가는 죽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노승이 준 부적을 꺼내 깊이 잠든 아내의 베개머리 밑으로 조심스럽게 밀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던 아내의 얼굴이 거짓말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선주는 아내의 침상 곁에 촛불 하나만을 견 채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품속에 넣어온 은장도를 꺼내어 매끄럽고 차가운 칼자루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구미호의 지혜가 속삭였습니다. 어리석다. 너는 죽을 것이다. 아내의 심장을 바치고 영원한 지혜를 택하라.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하지만 선주는 그 목소리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온하게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하나뿐인 촛불이 푸른 빛을 띠며 격렬하게 흔들리다 훅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그리고 창백한 달빛이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구미호가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선준이 은장도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되었군요, 대감. 현명한 선택을 하신 모양입니다. 구미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는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십시오. 저기 잠든 여인의 심장을 꺼내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계약은 완수됩니다. 그대는 영원한 지혜를 소유하고 이 나라의 왕좌까지도 넘보게 될 것입니다. 어서. 그녀는 잠든 서부인을 가리키며 선준을 재촉했습니다. 선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잠시 잠든 아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 단아한 이마. 그는 아내의 뺨을 한번 쓸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손이 더럽혀진 것 같아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구미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은장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구미호의 눈이 기대감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래요, 어서. 구미호가 속삭이는 순간 선주는 그 은장도를 아내의 가슴이 아닌 자신의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은장도를 겨누었습니다. 구미호의 미소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무슨 어리석은 짓을? 선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해칠 수 없소. 그녀는 내가 가진 유일한 진정한 온기였소. 그는 구미호의 당황한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습니다. 너는 내게서 지혜의 대가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했지. 하지만 너는 하나를 잊었다. 네가 그 지혜를 주기 전 내게 이미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이 순수하고 따뜻한 심장이라면
3년 전 그 폭풍호 속에서 짐승의 시체를 가여워했던 그 마음도 순수했거늘. 선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아내의 심장 대신 나의 심장을 가져가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치르는 진정한 답례다. 그 말을 마친 선주는 구미호가 막을 틈도 없이 은장도를 자신의 가슴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살을 찢고 뼈에 닿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선준의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솟구쳐 그의 도포를 적시고 방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구미호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